엄마,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엄마 건강과 안전을 위해선 요양원이 가장 좋다고요. 걱정? 걱정해서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아니면 복권 당첨금이 너희에게 안 돌아갈까봐 서두르는 거냐? 엄마, 복권 얘기는 왜 자꾸 나와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내 말대로 정말 나를 걱정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라면 왜 복권 당첨 전엔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지? 그땐 나 혼자 지내는 게 괜찮다며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엄마, 그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지금은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더 위험하잖아요. 위험? 내가 갑자기 위험해졌다는 말로 둘러대지 마라. 네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뭐든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복권 당첨 이후 너희가 보인 행동을 엄마가 몰랐다고 생각하니? 엄마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욕심부린 적 없잖아요. 그 돈은 엄마 것이고 저희가 손댄 적도 없고요. 손대지 않았다고? 요양원 얘기만 꺼내도 내 표정은 달라졌잖아. 내가 집에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감시라도 당할까봐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를 위하려고 애쓰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내가 정말 억울한 건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 평생을 바쳤다는 거다. 복권 당첨이 축복이 아니라 너희 본성을 보게 만든 저주였다면 엄마가 지금 더 억울해야겠지.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 너희가 이 얘기를 계속 끌어내는 이유가 필요 이상으로 분명한데 엄마가 왜 조용히 있어야 하니? 내가 요양원으로 가면 내 계획이 쉽게 끝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내가 엄마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장애물로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엄마, 이제 더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엄마를 위한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네요. 내가 날 위해 결정을 한다고? 날 속이고 날 밀어내는 결정을? 좋아, 그럼 날 요양원으로 보내봐. 언젠가 너희가 오늘을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거다. 복권에 당첨된 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구나. 복권 당첨되었으면 잔치에도 모자랄 판에 왜들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굳이 요양원에 가라고 부추기는 딸과 아들인데요. 구독자 여러분, 복권 당첨이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누르고 바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70세 김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재봉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옛날엔 손바느질로 밤새 옷을 만들어도 자식들이 잘 먹고 잘 크는 걸 보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동네 친구들과 시장에 나가는 게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들이랑 장난삼아 산 복권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건 기쁘긴 했지만 그 로또 당첨 때문에 아이들과 갈등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격려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복권 당첨 후 가족의 진심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춘천의 골목길은 언제나 소박한 삶의 무대를 닮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평생을 살며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몸이 고단해도 불평할 틈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 상우와 지영을 키우는데 모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상우는 어려서부터 나무 토막을 가지고 집을 짓는 놀이를 좋아했고 지영은 종이에 꽃을 그리며 놀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비록 남의 옷을 기우는 일이 고되고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끊이지 않아도 이게 엄마의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영이가 초등학교의 학년이던 어느 날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퇴근길에 시장에서 밀가루와 계란을 사서 손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초를 불면서 엄마 정말 맛있어라고 말했을 때 피로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며 키운 아이들은 어느덧 다 자라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상우는 건축가가 되었고 지영은 이벤트 기획자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며 재봉사 일을 그만두고 작은 연립주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가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골목을 부드럽게 비추고 바람은 가볍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외침이 시장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기에 친구들과 함께 장보는 시간이 더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시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던 중 친구가 문득 말했습니다. 복권 한 장 사볼래?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복권이라니요. 살아오면서 복권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권? 그걸 왜 사?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재미로 사는 거야. 당첨되면 기분도 좋고 꿈꾸는 맛이 있잖아. 그 순간 근처 복권 판매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모두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설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묘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당첨되면 얼마나 받아? 운이 정말 좋으면 40억까지 받을 수도 있대. 물론 쉽진 않겠지. 그 말을 듣자 잠시 멍해졌습니다. 40억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아끼며 살아도 그만큼을 벌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을 다 본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복권 판매대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복권을 산다는 건 참 어색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제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권을 건네받으며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크기가 작아 보이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첨될 수 있을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대하지 말자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설렘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복권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손끝이 가만히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복권에 관심을 둔 적이 없던 제가 이 작은 종이를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자신에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복권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이 저를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어느새 다시 복권의 시선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복권 숫자를 확인하는 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작은 탁상 램프 불빛 아래 손에 든 복권을 보며 천천히 번호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를 확인하며 떨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질까봐 꽉 붙잡았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맞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숫자를 다시 읽어봐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내 아들과 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이 겹쳐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과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권 당첨 사실을 알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장을 보았습니다.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날 내내 제 안에서는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이게 정말 내게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될까? 아무리 애써 무시하려 해도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아들과 딸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핑계로 두 아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마음이 떨리고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도착한 후에도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잘 들어야 해.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표정이 왜 그래요? 딸은 고개를 갸웃하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복권에 당첨됐어. 그 말을 하자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 두 손을 모으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다렸습니다. 식탁은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공기마저 정지한 듯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눈썹을 올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당첨된 거예요? 진짜 복권에 당첨됐다고요? 엄마, 농담이면 너무한 거 아세요? 딸의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두 아이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뿐 아니라 다른 감정이 엉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이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떻게 쓸지 함께 생각해보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딸은 손을 식탁 위에 올리고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우리한테도 조금은 좋은 삶을 만들어줄 생각 있죠? 이제는 엄마도 좀 즐기셔야 하고.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가족을 위해 이 돈이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계획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기쁨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대, 걱정, 그리고 어쩌면 탐욕 같은 감정이 살짝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두 아이가 집을 떠난 뒤에도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복권 당첨이 가족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픈 친구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긴장도 됐지만 조금이라도 위로와 웃음을 주고 싶어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문득 친구와 함께 나눴던 즐거운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요양원 건물이 보이는 순간 다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훨씬 낡아 보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좁은 복도는 어둑했고 오래된 조명 아래 벽지마저 색이 바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의 정적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건 직원의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친구가 어떻게 생활할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구의 방으로 가는 길, 문틈으로 보이는 작은 방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가 빽빽하게 들어선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각자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딘가 말벗을 찾고 싶지만 아무도 없는 듯한 표정에는 고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의 방에 들어갔을 때 친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요즘 몸은 좀 어때?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친구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오래된 가구들, 낡아버린 이불, 그리고 삐걱거리는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먼지가 쌓여 그 색조차 흐릿했습니다. 친구가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서며 복도로 다시 들어섰을 때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은 바닥을 향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손이 닳고 다른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무심코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내야 할까? 조금 더 따뜻하고 편한 환경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을 떠날 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요양원 외벽에 나 있는 작은 금들조차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곳이 삶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그날 본 풍경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의 풍경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날 본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어르신들의 눈빛,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느끼던 친구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다녀온 뒤로 며칠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건 친구의 야윈 얼굴과 그곳의 풍경이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복도, 한데 모여놓인 낡은 침대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창밖만 바라보던 어르신들, 모두가 제게 뭔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본 그 모습들을 그냥 잊어버릴 수는 없어. 복권 당첨 후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 많았지만 요양원에서 본 풍경은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친구를 보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돈으로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 한편이 강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개선하는데 당첨금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라는 핑계로 아들과 딸을 초대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복권 당첨된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을 내렸어.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딸은 미소를 지으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일도 해주시는 거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을 고치고 싶어.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보내셨으면 좋겠어.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는지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에 잠겼고 딸은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돈을 그런 데 쓰신다고요? 엄마,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들도 말에 보탰습니다. 엄마, 뜻은 알겠는데 우리 가족도 분명히 쓸 곳이 많아요. 이건 한 번 더 고민해 볼 문제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양원에서 봤던 현실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한번 제 뜻을 설명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요양원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 추운 복도, 낡은 가구,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 엄마가 이 돈을 진짜 의미 있는데 쓰고 싶다고 느꼈어.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들과 딸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히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너희도 나중에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창가에 앉아 요양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침구와 가구를 새롭게 바꾸고 건물을 단장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그분들의 하루가 조금은 더 따뜻하고 평온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아들과 딸의 반응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돈은 단순히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들은 아침부터 제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손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전날보다 더 굳어 있었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밤새 생각한 걸 정리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은 제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요양원 개선 계획에 대한 반대 이유들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밤새 제 계획의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 돈이 정말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쓰일 거라고 보세요? 관리비에 흘러가거나 낭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종이를 읽어 내려가며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요양원 운영의 비효율성, 기부금의 관리 문제,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아들의 단호함은 제게 큰 혼란을 안겨줬습니다. 제 결정이 감정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돈이 낭비될 수 있다는 내 말도 이해해. 하지만 그곳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나는 이 돈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더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아들의 말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덮고 있던 얇은 담요, 낡고 찢어진 침구, 그리고 친구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돈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느꼈습니다.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돈을 그냥 가족만을 위해 쓰면 내가 본 그 어르신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제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요양원을 돕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엄마의 결정을 위해 가족이 희생해야 한다면 그게 맞는 일일까요? 차라리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사업에 투자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드릴게요. 저는 이번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난 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말을 되새기며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가족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돈이 정말로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잘 쓰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아들이 남긴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의 글씨 하나하나를 읽으며 아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글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와 외로움에 갇힌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돕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 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쓰는 게 맞는 걸까?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아들이 요양원 개선 계획에 반대하며 사업 자금을 요청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갈등으로 마음이 가라앉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지만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급함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죠?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아 따뜻한 차를 내오며 대화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딸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복권 당첨된 돈 있잖아요. 그걸로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을 부탁했을 때 느꼈던 혼란과는 또 다른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틀을 산다고? 왜 그런 생각을 했니? 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요즘 좋은 아파트 하나쯤은 있어야 해요. 엄마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자산이 곧 안정이에요. 딸의 말은 일리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새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을까? 딸은 고개를 젓고 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생각하는 거고요. 요즘은 환경이 중요해요. 좋은 곳에서 살아야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엄마가 가진 돈으로 좋은 곳에 살면 우리 가족 모두가 더 안정될 수 있어요. 딸의 말이 끝날 때쯤 저는 요양원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낡은 가구와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난 이 돈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작은 변화로도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딸은 한숨을 쉬며 차를 내려놓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조가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우리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엄마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가족이 안정되면 엄마도 편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끝난 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자신의 말이 저에게 미칠 영향을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딸이 저를 위해 좋은 제안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아들에 이어 딸까지 당첨금을 가족의 필요를 위해 써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차가 식어버린 잔을 손으로 감싸 쥐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의 손끝에 묻어있던 세월의 무게, 외로운 눈빛, 그리고 친구가 창가에 앉아 무표정하게 말했던 한마디. 기대할 게 없어. 그냥 하루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 모습과 딸이 떠난 뒤에 정막이 겹치면서 머릿속이 엉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의 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아들과 딸이 제게 요구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어르신들의 쓸쓸한 모습과 친구의 지친 얼굴이 떠오르면 다시 아이들이 요구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겹쳐졌습니다. 제가 해야 할 선택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겨우 눈을 떴지만 머리가 지끈거리고 숨쉬기가 버거웠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흔들리고 끝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일어나야 해. 온몸에 힘이 빠져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병실이었습니다. 조명은 차갑게 빛났고 주위에는 생소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딸의 손길이 따뜻했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아들도 조용히 제 곁에 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치료도 받고 더 편히 지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낯설고도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그곳은 제가 돕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정작 제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거기 가야 하니? 그냥 집에서 쉬면 되잖아. 딸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는 충분히 엄마를 돌보기가 어려워요. 요양원에서는 전문가들이 치료해주고 간호사분들도 항상 곁에 계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부터인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의 설득이 진심처럼 들리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저를 걱정하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너머로 느껴지는 어딘가 기계적인 친절함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방 안은 좁고 삭막했습니다. 벽지는 낡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니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저를 여기로 보낸 아들과 딸의 결정이 정말 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방문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던 배려와 걱정은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생활이 좀 어떠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들은 그 말이 오랜만에 느끼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가볍게 잡아주자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잠시나마 제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문득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 모습은 모든 걸 제대로 해낸 것인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았던 걸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해왔던 걸까? 고요한 방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끝도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 느꼈던 어색함은 점점 불편함과 외로움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상냥하게 대해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요청에도 짜증 섞인 목소리와 눈치가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 시트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였습니다. 직원은 손을 허리에 얹고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바쁜 거 몰라요? 좀 기다리세요. 말투는 단호했고 그 말이 끝난 뒤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침대에 홀로 앉아 시트를 바라보며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점심이 늦게 나와 문의했더니 직원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조급하세요? 그 순간 입안이 말라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듯한 말투와 태도는 내 마음속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문 옆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요양원에 오기 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 자식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아들과 딸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은 반가웠지만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이곳이 좀 익숙해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익숙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딸은 가방에서 통장과 서류를 꺼내 보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통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요양원 비용도 있고 이것저것 챙길 일이 많아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힘들게 벌고 모아온 돈이었는데 더 이상 제 손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무력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내 돈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니? 내가 아직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더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엄마는 여기서 건강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요양원 비용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엄마를 위한 결정이니까 믿어주세요. 두 사람의 태도는 다정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찝찝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선택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직원들의 태도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방을 지나가며 누군가의 호출벨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이웃방의 어르신이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들었지만 직원은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왜 또 불러요? 혼자서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겪는 듯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저를 돌봐줄 거라 믿었던 요양원의 냉랭함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던 자식들의 다정함이 어딘가 모르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선택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낀 것은 외로움과 더불어 더 이상 제가 제 인생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벗어난 돈, 무시받는 내 목소리,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가는 가족과의 거리감은 제 마음을 더 짓눌렀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갈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의 무뚝뚝한 태도, 차갑고 조용한 방안, 점점 멀어지는 가족들과의 거리, 모두가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삼키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처음으로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호사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작은 부탁에도 귀 기울이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부드러운 태도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간호사 선생님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냥 나이 드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자주 들러서 이야기라도 나눌게요. 마음이 힘들 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녀의 말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대화는 제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후 간호사는 제 방에 들러 점심시간 이후에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며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 그리고 어르신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진솔함은 제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일이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밝으시네요.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오히려 제가 얻는 힘이에요. 이 일이 어렵긴 해도 어머님들처럼 따뜻한 분들을 만나는 게 제게도 위안이 돼요. 그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제가 의미 있는 존재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님, 통장 기록을 우연히 봤는데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은 자식들에게 맡겼던 것이었기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이요? 자식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저는 잘 몰라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출금 기록이 너무 작고 금액도 큽니다. 어머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자녀분들이 어머님 돈을 다른 데 사용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맡겼던 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니?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구나.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도 건강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자주 와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같은 따뜻함과 친구 같은 든든함으로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함과 진심은 요양원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용기를 얻네요.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뵈며 많이 배워요. 저희가 함께 잘 해결해 나가요. 간호사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빠져나간 돈이 있다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장 내역과 간호사 선생님의 조언은 저를 현실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루하루 고민은 깊어졌고 가슴속에서는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있던 그 친구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모습.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무력감과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도 겪지 않게 하려면 이 돈을 더 나은 방향으로 써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건 그때였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보여준 통장 기록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기록들로 보면 자녀분들이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허락 없이 돈을 쓴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저와 아이들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머님께서 지키셔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권리와 존엄도 함께 지켜야 해요. 소송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자 가장 먼저 아들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엄마 돈을 관리한 게 잘못인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곧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내 돈을 관리한 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허락도 없이 그 큰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지 않니?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권리가 있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변명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를 위해 쓴 거예요. 요양원 비용도 있고 나중을 대비해 투자도 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지만 통장을 보며 느꼈던 배신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엄마를 위해 한 건데 왜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했던 자식들이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요양원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그들이 제게 보여줬던 무관심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그런데 내가 받은 건 뭐였니?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너희에게 기대했던 건 정직함과 믿음이었어. 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법적 절차는 오래 걸렸고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자식들의 변명과 변호사의 대화를 듣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용된 복권 당첨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통장이 제 손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얇은 통장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그날 저를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속에서 작은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돈을 올바르게 쓰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돌려받은 복권 당첨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통장의 질감이 마치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쓰여야 할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구나. 눈앞에 떠오른 건 요양원에서 보았던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있던 친구, 차가운 바닥과 침대에 몸을 의지했던 사람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이 돈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요양원을 만드는 데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계획한 것은 건물의 전면적인 개보수였습니다. 오래된 요양원의 낡은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와 허름한 방들은 어르신들이 지내기엔 너무 삭막했습니다. 건축가들과 상의해 전체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벽은 따뜻한 색의 페인트로 새로 칠하고 복도마다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넓혔습니다. 방 안에는 밝고 은은한 조명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창문마다 커튼과 작은 화분을 두어 자연의 온기가 느껴지게 했습니다. 특히 침실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침대는 몸을 편히 누울 수 있는 부드러운 매트리스와 적당한 높이로 교체했고, 담요는 어르신들의 피부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포근한 소재로 골랐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높이와 크기를 세심히 조정해 어르신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진짜 집처럼 느껴지길 바랐어요. 시설 개선만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하루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며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경험했기에 어르신들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색연필과 수채와 물감을 준비해 각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악 시간에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운동 시간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였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걸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요양원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직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새로 마련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심화 교육을 받았고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곳이 정말 따뜻한 집처럼 변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웃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속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요양원 개보수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 모습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은 제가 가장 바라던 변화였습니다. 방 안에서 고요히 외로움을 견디던 시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미술 시간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음악 시간에는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밝게 웃으며 간호사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이제야 어르신들이 진짜 집 같은 곳에서 지내시는 것 같네요. 여기가 모두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요양원의 모습을 떠올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이 단순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프로젝트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어르신들을 위해 쓰기로 한 결정은 분명 옳은 선택이었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바친 정성과 사랑이 결국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매일 밤 저는 긴 시간 동안 자식들과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두 아이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밤새 재봉틀을 돌리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던 제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당연히 받아들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복권 당첨금으로 보여준 행동은 제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힘겹게 살아온 세월 끝에서 얻은 기회였고 이 돈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자식들이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은 저를 다시금 현실로 깨닫게 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와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장 작성이 주제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자녀분들께 유산을 얼마나 남기실 계획이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난 일을 생각하면 그들의 손에 유산이 남겨져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유산을 자식들에게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선택을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유산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이 돈은 요양원과 어르신들을 위해 쓰일 거예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단순히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고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제 마음속 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요양원 운영과 장기적인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명시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고 확인을 요청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입니다. 며칠 후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결정을 직접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차를 내오고 자리에 앉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유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어.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단다.
아들과 딸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어갔습니다. 엄마의 유산은 모두 요양원과 어르신들을 위해 쓰기로 했어. 너희에게는 물려줄 것이 없단다. 그 순간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손을 책상에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이제 와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거예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엄마를 위해 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양원에서 보았던 어르신들의 모습, 그리고 자식들이 보여준 무관심은 제 결심을 다시 단단히 잡게 했습니다. 엄마가 너희에게 바란 건 정직함과 믿음이었어. 그런데 엄마를 위해 한 일이라고 하면서 허락도 없이 큰 돈을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이제 내 남은 삶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결정을 내린 거야.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방을 나갔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택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날이 오리라. 믿어야지. 눈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제 마음속에 작은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요양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심한 뒤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양원을 어르신들이 존엄과 편안함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이 어르신들에게 단지 마지막을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처음 계획을 세우면서 요양원 개선 전문가들과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꿈을 한마디로 전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휴양지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도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요.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복도와 방들은 너무 좁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문가들과 함께 창문을 넓히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개조했습니다. 방마다 호텔 같은 침대와 부드러운 담요, 그리고 개인 화장실을 마련했습니다. 방 안에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작은 인테리어 장식품도 추가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올려놓고 또 누군가는 좋아하는 꽃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도에는 푹신한 소파와 테이블을 두어 어르신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원을 조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정원은 단순히 바라보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분수대와 나무 그늘 아래 벤치, 그리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작은 화단은 어르신들에게 자연의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정원에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웃음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은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요일별로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각자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캔버스와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음악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이곳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운동 전문가를 초청해 어르신들이 가벼운 체조와 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작을 설계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음식과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전문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했으며 식사는 마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커다란 창문이 있는 넓은 식당에서 어르신들은 따뜻한 빵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을 기다릴 정도로 좋아하세요.
이곳이 정말 따뜻한 집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은 복권 당첨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곳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따뜻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아요. 이런 곳에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간호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 선생님은 늘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어르신들에게 미소와 따뜻한 말을 잊지 않던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저는 간호학 공부를 중단할 뻔했어요. 등록금을 낼 방법이 없어서요. 그때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아려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녀조차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게 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같은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요양원의 방 창가에 앉아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은 단순히 직업인 이상으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간호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벽에 부딪히는지를 말해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찾아가 장학금을 설립하는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포함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결정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는 정말 소중해요. 그 말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장학금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간호사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장학금은 간호사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될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금 프로그램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지원서를 받아 심사하는 과정은 긴장되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처음 장학생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과 만나는 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각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간호사가 되는 게 제 평생의 꿈인데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장학금이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요양원에서 실습하며 어르신들과 직접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어르신들을 돌보며 요양원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르신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보람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간호사로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장학금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학생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모두 사용해 요양원을 개선하고 장학금을 설립하며 저는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음을 되찾고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움과 빈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괜찮은 걸까? 아들과 딸은 소송 이후로 완전히 저와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제게 따지듯 연락을 해오던 그들이 이제는 아예 제 삶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명절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다른 집의 웃음소리가 저를 더 고요한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사진을 바라보던 그 시간은 긴 한숨과 함께 끝이 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에서 저를 반겨주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역할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과 간호사들은 제가 복권 당첨금을 기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어르신들 역시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저와의 교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내가 이곳을 바꾼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도 한낱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구나. 요양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드물어졌습니다. 모든 돈을 사용한 뒤 저는 손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저의 삶의 작은 여유도 남기지 않은 채 모두 좋은 일에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자랑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무게가 점점 더 저를 짓눌렀습니다.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날이 많아졌고 생활비조차 줄여가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작은 방의 냉기가 겨울 내내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낡은 담요 하나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내가 남긴 건 결국 이 세상의 일부였지. 나 자신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웃고 떠들며 함께 걸어갔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장면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이 화려한 모습으로 운영되는 소식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간호사로 일하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차가운 공기를 마주하며 모든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곱씹었습니다. 제가 남긴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저는 아무도 곁에 없는 삶으로 남겨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작은 자부심이 뒤섞인 채 저는 더 조용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이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꿨을지라도 그것은 저의 삶을 완전히 비워내는 대가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시작했던 여정이지만 그 끝에 남은 건 고독과 빈손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결정을 아름답다고 할지 몰라도 제게 남은 외로움과 부족함은 그 누구도 대신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타인을 위해 바쳤던 여정은 숭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의 끝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 울 수 있을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것은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권 당첨은 분명 제게 큰 기회였지만 그 선택의 끝은 고독과 후회로 남았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떤 선택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제가 느낀 아픔과 배움을 통해 여러분은 조금 더 나은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실과 교훈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